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6장에 있는 주제인 fruitful function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이썬의 기능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함수 작성하는 것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작성한 함수들은 그 return value, 반환값이 없는 그런 함수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는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math 모듈에 있는 뭐 함수라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계산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이제 반환을 하죠. 그래서 return value가 있는 이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는 우리가 호출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이 return value를 어떤 다른 변수에 그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expression의 일부로, 식의 일부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return value가 있는 이제 함수는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한 것이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 매스 모듈에 있는 함수들이 그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 example 잠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커서 있는 쪽을 보면은, 그 exponential 함수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그러면 이 함수는 그 return value가 있는 건데, 그 return value를 이제 2라고 하는 변수에 assign을 이제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은. 자, 두 번째 문장은, 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것에 return value가 있을 텐데, 그 return value가, radius라고 하는 변수와 이제 곱셈을 하는, expression의 일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는 이제 이와 같이 그 expression의 일부로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를 return value가 없는 함수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fruitful function 이라고 부르도록 할 텐데요. return value가 없는 그런 함수들은 우리가 void func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void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뜻일 텐데, void function이라 할지라도 return value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함수가 의도한 어떤 액션, 어떤 그 효과는 이제 있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화면에 어떤 것을 출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은 있을 텐데, 효과, 이펙트는 있을 텐데, 함수 그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fruitful function을 작성하는 한 가지 example로 우리가 area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이제 return value가 있는 것인데, 자, 이 함수의 그 파라미터로 radius, 반지름을 전달을 하면 그 반지름을 가지는 circle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함수니까 처음에 시작은 def 하고 한 칸 띈 다음에 함수 이름, 여기서는 area라고 할 거니까 area라고 하고 괄호를 열고 파라미터를 써야 되겠죠. 파라미터는 우리가 radius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 헤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원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math 모듈이 임포트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math.py 곱하기 반지름의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a라는 local variable에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값을 return 한다라는 의미에서 return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area라는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는 return 다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return 다음에 어떤 변수나 혹은 어떤 값이나 혹은 어떤 expression을 우리가 그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expression들을 이제 쓰게 되면 그 expression을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return 문을 볼 때는 뒤에 expression이 없는 그런 return 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return은 함수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거기서 종료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뒤에 expression이 있는 경우에도 return 문을 만나게 되면 함수가 바로 그 위치에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이 함수 자체가 하나의 값을 가질 텐데 그 return value를 return 다음에 있는 이 expression의 값을 가지고 그 함수의 return value로 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사용을 해보면, 자, 이 함수를 시간상 복사를 하죠. 일일이 타이핑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네. 자, area, 네. 자, radius 값으로 4를 전달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네, 지금은 매스 모듈을 임포트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죠? 네. 임포트를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은 뭐 매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함수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define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매스 모듈 먼저 읽어오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값을 return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인터랙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제 출력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값을 my area라고 이제 전달하게 되면 물론 출력을 안 할 건데요. 출력을 안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area라는 함수를 호출한 후에 그 함수가 return value를 가질 텐데 그 return value가 왼쪽에 있는 my area라는 그 변수의 할당이 되었을 테니까 이 값을 확인해 보면 네, 바로 area라는 함수가 return value가 있는 거였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그 넓이를 계산할 때 그 넓이를 계산해서 그 값을 a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 return a라고 했는데요. 자, return 다음에 오는 이 위치에는 value가 와도 되고 변수가 와도 되고요. 지금 이 경우처럼 뿐만 아니라 expression이 와도 됩니다. 즉 지금은 이제 a를 활용했지만 a를 활용하지 않고 이거 자체를 return 다음에 쓸 수도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쓰면은 이제 a를 이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a가 있는 경우에는 이 넓이 값을 이제 a 할당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목적에서는 이제 디버깅하는 목적에서는 이러한 변수, 즉 임시 변수, temporary variable들이 디버깅하는 것을 좀 더 간편하게 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다 하고 에러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후에 이렇게 좀 간결하게 바꾸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경우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써보죠. 자, 이만큼을 바로 리턴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define을 하고 뭐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다. 자, 출력을 한번 같이 해보죠.
4 해보면 여전히 동일한 값을 리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return 문을 써서 그 return value를 가진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return 문을 함수 내에서 작성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return을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여러 곳에서 return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absolute value라는 이름의 함수에서는 입력된 파라미터 x의 절대값을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한 것인데요. 자, 어떤 값이 음수의 값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절대값 계산하는 식이 약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x에 따라서 브랜치가 일어났습니다. 브랜치가 일어나고 그럼 각각의 브랜치에서 return 문이 지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 브랜치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그 함수가 그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브랜치에 return 값이 return statement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앞에서 return을 만나게 되면 이제 바로 함수가 거기서 종료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 경우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나를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자, absolute value를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자, x의 0보다 작을 테니까 마이너스 4를 한번 넣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4,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즉 입력한 아규먼트에 마이너스 붙인 값으로 return이 됐는데 여기 print hello 수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지금 아무것도 hello라고 출력이 안 된 걸로 봐서 이 녀석이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return 문을 만나면 바로 그곳에서 return을 하면서 이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 return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문장 혹은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써보죠. 뭐 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x가 뭐 0보다 작을 거나 뭐 그렇지 않거나 둘 다 리턴이 있기 때문에 이 print high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수행하다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 return 문 다음에 있는 return 문 아래쪽에 있는 문장들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문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코드들을 우리가 dead code라고 부르는데요. return 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일종의 dead code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브랜치를 가지는 경우에 그 브랜치에 각각 return을 뭐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브랜치가 있는 경우에 이제 return을 쓸 때는 각각의 모든 브랜치의 모든 경우에 return을 제대로 넣어줘야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bsolute value를 이 example과 같이 입력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x가 0보다 작은 경우와 0보다 큰 경우는 이제 return을 하지만 x가 정확하게 0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도 거짓이고 두 번째 if문에서도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 return 문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return을 이제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파이썬 내부에서 그 값을 none이라는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여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이렇게 함수를 다시 이렇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하고 absolute value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거기다 0을 이제 아규먼트로 대입해서 호출하게 되면 네 아무것도 나오진 않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void, 그러니까 return value가 이제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라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도 뭐 이 값을 보여주진 않는데요. 자, 사실은 이 값이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값을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할당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프린트를 하는 경우라면 그 값에 그러니까 이 return value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 none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void 펑션은 아니지만 지금 return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모든 경우에 return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return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는 그 내부적으로 그 파이썬 내부적으로 none을 갖다가 return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코드일 텐데요. 따라서 우리가 브랜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브랜치에 대해서 항상 return statement가 제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absolute value 혹은 이 함수가 return 값이 모든 경우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계산하는 이 함수는 브랜치별로 return이 올 수 있고 모든 이제 브랜치에 return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사실은 매스 모듈 이건 매스 모듈도 아니고요. 그냥 매스 모듈 없이 빌트인 함수로서 절대값 계산할 때는 abs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매스 모듈을 include를 이제 했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할 함수는 매스 모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type나 뭐 print 같은 함수처럼 앞에 매스라고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abs라고 쓰고요. 예를 들어서 -9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이 물론 이제 +9 할 때도 제대로 값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다가 절대값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빌트인 함수 abs라는 이름의 함수를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return 값이 있는 그런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연습하는 한 가지 연습 문제로서 compare라는 이름의 함수를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compare라는 함수는 parameter를 x하고 y 두 개를 이제 받아들이고요. 자, return value는 1, 0, -1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를 return을 하는데 입력받은 x하고 y의 값의 관계에 따라서 x가 크면 1을 return을 하고 동일하면 0을 return을 하고 x가 작으면 -1을 return을 하는 함수를 한번 지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깐 포즈를 하고요.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같이 한번 보면 define 이라고 하고요. compare 그 다음에 x, y라고 하고 콜론 하고 이제 쓰면 될 텐데 지금 이미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x하고 y 비교해서 x가 더 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return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봐야 되겠죠? else if elif를 쓰면 좋겠죠? 이때는 x하고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자, 같은지 확인하고 그렇다면은 0을 리턴 하는 것이고요. 자, 위에 있는 두 개가 동시에 거짓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 텐데 else라고 쓰고 이 경우에는 return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잘 작성을 했는지 몇 가지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죠. 자, 앞에 값을 크게 넣으면 1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두 개의 값을 동일하게 넣으면 0이 나오고, 뒤에 있는 값을 크게 넣으면 마이너스 1로서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브랜치별로 리턴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그 작성하는 연습도 하고, 조금 전에 리턴 밸류가 있는 그런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복잡해지고 좀 코드가 많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그 에러를 찾는 디버깅하는 그런 곳에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디버깅하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remental Development라고 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개발 방법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Incremental이니까 점진적인 개발, 정도 되겠죠. 자, Incremental, 그 의미처럼, 이 방법에서는 어떤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혹은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에러 없이 그냥 한 번에 작성을 한다기보다는, 전체 작성한 것을 한 번에 하지 말고, 내가 일단은 에러가 없는 가장 뭐라고 되죠? 이제 제대로 의도하는 바는 수행을 못하지만, 일단은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그 틀을 일단 맞춘 다음에, 그게 동작하게 작동하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내가 원하는 그런 계산이라던가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추가하고, 내가 추가한 것을 그 이전보다 새롭게 추가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한 개발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개발 방법을 한번 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x1, y1과 x2, y2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두 점 사이의 distance를 계산하는 함수를 Incremental Development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려고 하는 함수의 이름은 distance인데, 이것은 x1, y1, x2, y2 4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4개의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점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하고 싶은데, 세부 디테일은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고요. 일단 함수로서 그 골격만 일단은 잘 작성을 하는 데만 집중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즉, 다음과 같이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이게 버전 1인데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별게 없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리턴 0.0만 한 것인데,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테스트를 이제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2, 4, 6을 넣고 함수 호출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입력한 값과 상관없이 0.0을 리턴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잘 동작하면, 즉 0.0이라고 나오면 내가 이제 입력한 것이 최소한 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작성하다가 보면 콜론을 빼먹는다던가, 아니면 리턴 문 앞에 인덴테이션을 갖다가 잘못한다던가 하는 등의 이제 문법적인 에러를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경우에는 코드 자체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내용도 없고 그냥 골격만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골격만 딱 잡아서 잘 작동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문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함수 골격은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거리를 조금 계산을 해볼 텐데요.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x하고 y 좌표의 차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차이 계산은 뭐 사실 별건 아니지만 한번 차이 계산에서 내가 뭐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만 일단 계산하고요. 그 계산한 값이 어떻게 잘 계산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맞죠. 자,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distance 그 다음에 뭐 아까 얼마였죠? 1246 1 2 4 이걸 이제 입력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1, 2 이게 뭐였냐면 의미가 x하고 y의 의미였습니다. x1, x2가 아니라 이게 x2였죠. 그래서 1과 4의 차이 3, 그 다음에 2와 6의 차이인 4를 제대로 이제 출력을 한 것을 통해서 일단은 디퍼런스 계산은 잘 되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x1, y1이라고 쓰고 나서 콜을 할 때는 함수 호출할 때는 이제 첫 번째가 x1이고 두 번째가 x2라고 착각을 하고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 맞춰졌는지를 이 단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가 예상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면 내가 전달하는 것과 내부에서 생각하는 그 파라미터가 그 순서가 잘 맞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디퍼런스 계산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보는 거, 제곱을 더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버전에서는 dx 제곱과 dy 제곱을 더하고 d squared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앞에서 했던 얘를 다시 가지고 오자. 자, 그러면은 그 함수 내부에서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 25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때 왜 이제 우리가 1, 2, 4, 6을 넣냐면 1하고 4는 x좌표가 3 차이가 나고 2하고 6은 y좌표가 4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거리는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25가 나오고 그 루트를 택하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넣어 본 것인데요. 답을 우리가 이미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내가 얻은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 25인데 그것이 잘 나왔으므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버전 3까지 제곱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제곱한 값의 스퀘어 루트를 택하면 내가 원하는 디스턴스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버전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매스 모듈을 쓰고 있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매스 모듈을 임포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마지막 버전을 보면은 그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그 프린트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값만 return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distanc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값을 계산한 return value를 우리가 다른 곳에 활용을 하기 위한 용도이고 중간에 출력물은 괜히 쓸데없이 프린트가 되는 것은 오히려 계산하는 그런 용도하고 목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절차들을 쭉 와서 에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런 return value가 그 최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프린트를 다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incremental development를 써서 중간중간 조금씩 추가하고 추가한 게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조금씩 바꿔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서 중간중간에 출력을 했었는데 프린트문을 써서 이러한 프린트하는 이런 문장을 보통 scaffolding이라고 부릅니다. scaffolding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비계라는 그런 말로 보통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건물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 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주변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올려두고서는 건축하는 동안에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위아래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서 사다리를 설치를 하는데 즉 추가적인 어떤 장치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비계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위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프린트문을 쓴 것도 일종의 건물을 작성을 할 때 이러한 스캐폴딩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건물을 지을 때 문제없이 지을 수 있도록 부수적인 어떤 장치들을 하는 것인데, 자,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 없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코드에서도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프린트 문장들은 다 없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cremental development라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caffold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incremental development의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무리 내가 복잡한 걸 만들더라도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진 않더라도 일단 동작하는 프로그램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한 번에 조금씩 코드를 추가하고, 그래서 그 추가한 코드가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한 번씩 단계별로 확인을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 단계에서는 에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단계로 왔기 때문에 그 에러는 바로 이번에 추가한 코드에서 발생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에러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탁 코드를 이제 잘 작성을 하면 멋있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디버그 하느라고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짧은 코드에 해당하지만, 코드가 이제 긴 경우에는 이런 incremental development가 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방법에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에러가 없는지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값들을 이제 그 temporary variable 같은 곳에 넣어두고 그것을 이제 디스플레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스캐폴딩인데 이러한 변수들은 혹은 출력하는 프린트문들은 나중에 다 작성이 되고 에러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이런 temporary variable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다가 보면은 코드가 이제 조금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에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좀 복잡한 그 여러 개의 라인들을 조금 줄여서 그 멀티플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좀 읽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뭐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조금 더 그 여러 문장들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인크리멘탈 디벨롭먼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다음 하이퍼테누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조금 전과 같이 단계별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함수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를 파라미터로 받아들여서 빗변의 길이를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덮어 쓰지 말고 별도로 다 남겨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는지를 이제 추후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겨두면은 이전 스텝과 지금 스텝과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5분 정도 포즈를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크게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죠? 그리고 뭐 이 함수 정도는 뭐 이렇게 긴 건 아닌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함수의 합성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일종의 함수의 합성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example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example로 택할 함수는 어떤 서클이 있을 때 그 서클의 중심과 어떤 서클이 있는데 그 서클의 중심과 그 둘레에 있는 한 점을 전달을 하면 이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중심의 좌표는 센터니까 x좌표를 xc, y좌표를 yc라고 두고요. 자, 둘레에 있는 한 점의 x좌표는 xp, yp라고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주어질 때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려면 결국은 반지름,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위에서 우리가 distance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 함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성할 함수는 xc, yc, xp, yp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넓이를 계산하는 함수로서 함수 이름은 circle underscore area로 택했고요. 자, 처음 한 일은 distance라는 함수 호출해서 반지름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radius라는 변수에 이제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지면 이 반지름을 가지는 이제 원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 위를 보면 맨 처음에 여기 작성했었죠. 여기 이쪽에. 네. 그래서 이 함수를 뭐 다시 작성할 필요 없고 위에서 이제 작성을 한 거를 그냥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네. 잘 안 맞춰지는데, 네. 아까 이렇게. 네. 안 되네요. 잘. 네. 그래서 여기 그 radius를 계산한 것을 area에 넣어서 결과를 이제 result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result를 return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처음 작성을 할 때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혹시 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radius라던가 result라던가 하는 그 중간에 사용되는 값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코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레이디어스에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에어리어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리절트에 집어넣고 리턴하는 이 과정을 한꺼번에 이렇게 distance라는 함수를 에어리어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distance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해서 return value가 나올 텐데 그 return value가 area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area가 계산이 되고 그럼 area 자체도 return value가 생길 텐데 조금 전에는 result에 넣었다가 그것을 return을 했지만 지금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expression으로서 이 expression이 가지는 값은 area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함수의 return value가 이 expression이 가지는 값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값을 바로 return을 하면 동일한 그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함수 두 개를 말 그대로 합성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함수를 합성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위에서 우리가 그 return value가 있는 그런 함수 작성하는 것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return value가 있는 그런 함수 중에서 return value가 특별히 boolean 타입의 값을 return을 하는 함수를 boolean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값이 boolean 타입이다 라는 것은 뭐죠? 그게 true 혹은 false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bool 타입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boolean 타입의 return value를 가지는 함수는 물론 앞에서 얘기한 return value를 가지는 함수 일종이기는 한데 그 나름대로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xample인데요. 첫 번째 example은 함수 이름은 is divisible 이고요. 여기 x하고 y, 우리는 보통 정수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하고 y가 입력이 되면 x 모듈로 y, 모듈로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죠. 즉, x를 y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그러니까 나머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그 값이 0이랑 같으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에. 자, 이 컨디션이 참이 되는 경우는 나머지가 0인 경우니까 즉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이 함수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을 했을 때 true로 return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로 return을 합니다. 즉, 이 함수는 x하고 y를 전달을 할 때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면 true로 return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return을 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return은 true, false만 return을 하죠. 즉, bool 타입만 return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boolean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bool 타입의 boolean 함수들은 자, 여기서는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게 아주 복잡하진 않았지만 어떤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함수 내부에 우리가 이렇게 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확인을 할 때 복잡하게 쓰지 않고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리언 펑션은 함수 내부에 복잡한 비교라던가 어떤 것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를 이제 숨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 작성을 하고 함수 호출을 해보면 내가 조금 전에 그 설명한 방법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6하고 4를 넣으면 false, 6과 3을 넣으면 true가 되겠죠? 자, 이런 그 불리언 펑션은 그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이기 때문에 이 불리언 펑션의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할 때도 그 다음과 같이 지금 쓴 것과 같이 의문문 형태로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더군다나 의문문이긴 하는데 yes 혹은 no로 대답할 수 있는 형태의 의문문처럼 함수 이름을 작성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읽어볼 때 is divisible이라는 이 함수 이름만 봐도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불리언 함수다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불리언 함수를 이제 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불리언 함수 안에서 결국은 이 녀석을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return value가 정해졌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도 하나의 불리언 expression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자체도 불리언 값을 갖습니다. true 아니면 false. 근데 여기가 true인 경우에는 true를 return을 하고, 여기가 false인 경우에는 false를 return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return하는 value는 결국 여기 boolean expression하고 값이 똑같죠. 따라서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이 boolean expression 자체를 return 다음에 써도 동일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boolean expression의 값이 true인 경우에 true가 return이 되는 거고, false가 되는 경우에 false가 retur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true, 그렇지 않은 경우 false를 return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if문을 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읽기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코드도 짧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도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가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 여기서는 이 boolean expression evaluation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boolean expression을 확인을 하고 나서 브랜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위쪽이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 boolean expression 자체를 이제 return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boolean 함수들은 이제 앞에서 그 어떤 테스트를 함수 내부에 이제 숨기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boolean 함수는 if문에서 조건에서 많이 boolean 함수를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if라고 쓰고 is divisible x, y 라고 쓰는 것이죠. 즉 이거 자체가 boolean 타입의 밸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조건문에다 쓰면은 이 녀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제 if문이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if문에 이런 boolean 함수를 종종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if문에 이제 이런 boolean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충분한데 다음과 같이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자, is divisible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것 같다. boolean 타입의 함수니까, boolean 펑션이니까. 그래서
x가 y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 있는 값이 true를 리턴할 때다. 따라서 이 녀석은 true랑 같을 때 이것을 printOut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같이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습니다. 읽기도 좋고 더 간결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계산도 더 적게 합니다. 자, 아래 계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함수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 값이 true인지 아닌지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턴 값 자체를 이제 계산하고 그 값에 따라서 if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 코드는 위쪽 코드보다 계산을 한 번 더 하죠. 비교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비교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불리언 함수 작성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 개의 값을 x, y, z를 받아들여서 그 x하고 y가 이런 순서일 때는 true를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를 리턴을 하는 불리언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데, 함수 이름을 is between 이라고 하도록 하죠. 말 그대로 x, y, z가 그 순서대로 y가 x하고 z 사이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의 이름의 함수를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